자신의 전세권이 등기부상 가장 빠른 권리였잖아요. 네, 접수보로가 빨랐으니까. 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스스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야, 그 결과 바로 뒤에 있던 그 가등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멸했겠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 부동산 경매의 진짜 속살을 보여주는 그런 실제 경험담과 법률 정보들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낙찰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뭐랄까 예상 밖의 복병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현장은 정말 다이나믹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복잡한 권리 관계부터 시작해서 골치 아픈 명도 문제,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그 토지 문제까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보다는 실제 사례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보통 경매에서 전세권 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그러니까 세입자를 보호하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2005 타경 89294 빌라 경매였죠. 네, 맞습니다. 그 등기부상 최선 순위로 전세권하고 가등기가 같은 날, 그러니까 1995년 4월 18일에 접수됐어요. 같은 날이요? 네. 근데 이제 접수 번호를 보면 전세권이 485325, 가등기가 485335. 아주 약간, 정말 약간 전세권이 빨랐던 거죠. 그 약간의 차이가 중요했군요. 근데 잠깐만요. 보통은 전세권이 인수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 거죠? 원래대로라면 그 뒤에 있는 1996년 가압류,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 후순위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야 했어요. 경매 후에 어떤 권리가 살고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점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전세권자 김갑순 씨가 배당 요구를 신청한 겁니다. 이게 아주 능동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배당 요구. 그러니까 돈을 받겠다고 직접 나선 거군요. 그러면서 상황에 확 박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세권이 등기부상 가장 빠른 권리였잖아요. 네, 접수보로가 빨랐으니까. 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스스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야, 그 결과 바로 뒤에 있던 그 가등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멸했겠네요. 그렇죠. 소멸했고 결국에는 그 전세권자 본인이 그 빌라를 낙찰받아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본인이 직접 낙찰까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권리순이라는 게 그냥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권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전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경매 판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와, 권리자의 선택 하나로 다른 권리의 운명까지 달라진다니 정말 예측 불가능하네요. 네, 정말 그렇죠.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사실 낙찰받고 나서 그 실무 과정, 그러니까 명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명도 정말 어렵죠. 자료들 보면 점유자들이 버티는 이유도 정말 다양해요. 뭐 배당금을 받아야 나간다? 이런 건 기본이고 네. 이사비로 과도한 금액,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죠. 300만 원이요? 비 크네요. 네, 심지어는 사실 배당받을 돈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냥 시간을 끌려고 버티는 경우도 많고요. 시간을 끌려고.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인도명령 신청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 강제 집행으로 가는 거죠? 네, 그게 절차죠. 때로는 그 점유자가 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못하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도 하고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네. 근데 이게 법적 절차만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낙찰자분은 강제 집행하려고 딱 갔더니 전주인이 이사비 대신에 빌트인 김치냉장고를 떼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치냉장고를요? 허허, 참. 황당하죠. 또 다른 분은 마당에 개 4마리랑 큰 개집이 남아 있었는데 이거 처리하는 비용이 이사비 300만 원만큼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집행관한테 들었다고도 하고요. 계집 처리 비용이 300만 원? 정말 예상 밖의 비용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문 잠그고 버티면 우유 투입구 같은 작은 구멍으로 내시경 넣어서 문을 연다. 이런 식의 팁까지 공유될 정도니까요. 명도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 이건 뭐 법만 알아서는 안 되고 거의 뭐 탐정 수준의 기술까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그 정도까진 아니겠지만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단순히 사람 내보내는 걸 넘어서 예상 밖의 비용 또 감정 소모까지 각오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네. 건물 자체는 어떻게 잘 받았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땅 문제, 토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토지 별도 등기라는 건데요. 토지 별도 등기? 네. 쉽게 말하면 건물 등기부에는 없는데 토지 등기부에만 별도로 남아있는 저당권 같은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서는 대지권 미등기 문제도 종종 있고요. 대지권 미등기요? 그럼 뭔가요? 건물 소유권은 있는데 그 건물이 서 있는 땅 지분에 대한 등기가 누락된 상태죠. 대부분은 뭐 나중에라도 대지권을 가져올 수 있긴 한데 이게 좀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대지권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것도 잘 따져봐야겠네요. 특히 그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서 각자 건물을 짓고 쓰는 경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이런 토지 위의 건물은 더 복잡하다고요? 법정지상권 문제 때문이라던데요. 이게 뭔가요? 땅 주인이랑 건물 주인이 달라져도 건물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그 땅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인 권리죠. 네.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2004-13533 판결인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공유자들이 내부적으로는 여긴 내 땅, 저긴 내 땅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토지 전체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돼서 주인이 바뀌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 약속과 상관없이요? 네, 심지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건축 중이었어도 그 건물의 규모나 중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와, 건물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인정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꼼꼼하게 확인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최악에는 건물 철거 소송 같은 거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위험성 때문에 토지 권리 분석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가격만 보고 섣불리 경매에 참여했다가는 정말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게 단순히 싸게 사는 기술, 뭐 가격 경쟁,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드네요. 맞습니다. 법률 지식은 기본이고 또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한 대응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전세권의 역할 변화부터 명도 과정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비용,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토지 권리 문제까지 정말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사례들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철저한 권리 분석, 그리고 다양한 변수에 대한 깊은 고민, 때로는 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에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아차 싶으셨나요? 만약 여러분께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신다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함정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